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0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저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꼭 알아야 하지만 보도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선택적 보도의 수혜자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갑자기 탈당을. 어제 국민의 짐이 돼서 탈당하신. 네, 그 박덕흠 의원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겨레 보도 그리고 MBC 스트레이트 8월 23일 방송이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박덕흠 의원이 건설에서 수주 의혹 등 이제 공직자 처신을 둘러싸서 문제가 있다라는 특혜 의혹이 좀 불거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6년간 그러니까 국토위원회 상임위원회 중에 국토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토위원회에 상임위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속위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소속된 피감기관,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기관에 지금 뭐 밝혀진 게 어제까지만 해도 1,000억 원대 이랬는데 또 오늘 2,000억 원대. 또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 5,000억 원대로 추정이 된다 하는데 피감 기관에서 그 특혜성 수주 의혹, 그다음에 뇌물성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신미 사무처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저희는 그 사안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언론 네. 보도가 해줄 일이고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이슈를 가져오셨는지요? 일단 이 피감기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건설사 대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을 3번 당선된 3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임위원회가 건설 관련한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네. 근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피감기관에서 지금 이제 뭐 특혜성 수주도 몇 천억대 하고, 그 다음에 뭐 일감 몰아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이해충돌 문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이해충돌이 생기는 일을 하거나 이익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런 의혹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중합되어 있는 분인데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보도를 하고 이제 파고들어야죠. 이게 한겨레랑 스트레이트가 처음 했으면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인들도 추가 취재를 해야지 맞는 일이겠죠. 네, 그다음에 뭐 이분 지금 이렇게 부정하게 수천억대의 이렇게 이익에 관여했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입찰 비리 삼진아웃 법안을 개정하는데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면서 실제로 법안 무력화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아직 의혹인 거고요. 네. 법안 무력화를 주도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약해진 네, 그 기간으로 변경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드러난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을 했는데 본인 거 네. 사실상 사실상 지금 주식이 팔리지가 않아서 그것도 백지 신탁이 된 게 아닌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이 소유한 그 건설회사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지금 위법 행위, 불법 행위 그리고 의혹들이 지금 이른바 양파라 그러죠. 까도 나오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데 언론이 아주 주목을 해서 이런 의혹들을 파헤치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네. 이분이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부터 이러한 각종 비리 의혹들이 네. 지역에서부터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언론이 이렇게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비리들을 고발하고 이러는 게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우리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거의 안 하거나 또는 하더라도 이분의 해명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돼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신미사무처장님이 이 안건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보도량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스트레이트를 또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서 보도가 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네. 단순히 이건 정말 그냥 단어 키워드만 넣었기 때문에 내용까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8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이제 기간을 잡아서 네. 민원련 모니터링 대상 8개 일감지랑 이제 방송사 뉴스 이제를 좀 찾아봤어요. 네. 네. 근데 저희 대상 8개 일감지로 키워드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 포털에는 85건 있고요. 네. 지면 저희 스크랩마스터 쓰잖아요. 네. 지면은 44건 있어요. 겨우. 왜냐면 네. 이게 또 이렇게 또 비교하기는 싫은데 비슷한 기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름 네, 치면은 네, 몇 천 건 쏟아지고 네, 이런 거 네.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민원련 모니터링 대상 방송사들 있죠. 제가 네, YT에는 보도가 굉장히 다수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넣진 않았고 KBS, SBS, MBC 그리고 JTBC, TV조선, 채널A, MBN 이렇게 총 7개 7개 매체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박덕흠을 키워드로 해서요. 네. 그랬더니 또 이거는 포털에서 141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희는 주로 저녁 종합 뉴스를 검색 이제 보도량을 분석하는데 이거는 전체 그냥 박덕흠이라는 키워드로 KBS, SBS, MBC 전체 모두 다 통합해가지고 141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많은 수치냐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수치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지금 사실 추미애 의원 아들 논란 관련해서도 이게 엄마의 직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지금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지금 네.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도 같은 이해충돌 논란인데 사실상 범법행위나 위법행위의 수준과 그 심각성에 비추면 지금 박덕흠 의원의 문제는 아주 이거는 뭐 엄중한 사안인데 언론이 그것밖에 다루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언론이 아예 다루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박덕흠과 추미애 이 보도 사례가 둘 다 이게 심각하다면 둘 다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한쪽만 네, 어느 한쪽은 집요하게 지금 뭐 일일이 건건이 진짜 먼지털기식 수사에 버금가는 먼지털기식 보도다.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고 한쪽은 지금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가장 큰 1등 신문 자처하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 이 미디어오늘이 15일부터 20일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조선일보는 한 건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그래요. 네, 김나래 활동가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미디어오늘이 이제 이 9월 15일부터 21일,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기자회견하기 전까지 네.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경향신문, 국민일보 쭉 일간지를 이제 키워드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더 적게 나왔어요. 기간이 이제 적으니까 29건밖에 안 됐는데 아주 재미있는 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각 한 건밖에 보도를 안 했다는 거죠. 어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간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보도는 어떻게 했냐? 또 그랬더니 이건 또 반대예요. 조선일보가 5건. 네. 지명 기준인 거죠. 지명 기준. 네. 문화일보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5건. 또 오히려 추미애 장관 아들 보도에서 또 한겨레가 1건. 네, 이런 또 정파성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겨레가 1건 한 게 정파성이냐 이거는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조선일보와 뭐 문화일보 이렇게 중앙일보가 추미애 장관 아들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박덕흠 보도에 대해서 특히 조선일보가 1건만 했다는 거, 또 동아일보도 1건밖에 안 했는데 동아일보는 박덕흠 의원이 나는 그게 위반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 사람 의혹이 입장 제기된 거. 실어주는 네. 달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 보도 태도는 이른바 선택적 보도, 본인 그 언론사의 그 입장이 반영된 선택적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다. 근데 왜 이렇게 주요 일간지나 언론들이 특히 방송도 지금 사실 MBC를 빼고는 적극적 보도를 하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사실 언론사들의 대주주가 건설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도 이제 건설회사와 연결을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또 SBS가 태영 그렇죠. 네. 원래 SBS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SBS의 가장 그 모기업은 태영건설이죠. 네. 네, 그래서 SBS 당시에 건설회사가 방송사를 세운다 해가지고 이게 90년대 상당히 이제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했죠. 네. 건설회사가 언론사를 갖는 거는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건설회사가 그 대주주인 신문 방송이 매우 많은데요. 네. 태영건설이 그 모기업인 SBS, 그 다음에 호반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알죠. 예,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회사인데 광주방송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신문 지분을 또 소유를 해서 지금 주요 주주인데 지금 이제 광주 지역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신문사까지 진출을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는 중흥그룹 거기도 건설회사가 주요 그룹이죠. 그 다음에 TV조선에도 또 건설회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TV조선이요? 네. 누군데요? 부영주택. 네. 그 다음에 강원민방 G1으로 부르는 강원민방에는 SG건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역 일간지에는 더 많습니다. 영남일보에는 동양종합건설, 그 다음에 인천일보에는 부영주택, 그 다음에 광주메일은 남양건설, 그 다음에 울산방송은 삼라건설이라고 하는 SM그룹, 그 다음에 경기방송에는 호주건설 이렇게 많은 건설 그 기업들이 신문이나 방송의 대주주 또는 이렇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 동종업계 봐주기 또 이 박덕흠 의원이 또 전문 건설협회 또 그 회장을 또 오랫동안 하시고 또 건설업계에 팔짱 끼게 되네요. 네, 그런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또 관련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는 건설회사 지분이나 건설회사가 소유한 언론이 아닌데 신문이 아닌데 그럼 왜 보도 안 해요? 라는 그렇죠. 거에 그 질문을 있어서 하고 싶죠. 네. 네, 이게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 중에 하나, 주요 광고주 건설회사라는 거죠. 네. 분양 광고, 아파트 분양, 상가 그쵸, 분양. 그쵸. 네, 그러다 보니 그 광고주의 눈치를 또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해볼 네, 수 있다. 이게 한참 전에 민원연이 분석한 거이긴 한데요. 2005년에 민원연이 그 각 일간지에 네. 광고를 분야별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특히 건설 광고가 어느 정도 비중인가 살펴봤을 때 당시에 동아일보가 22.1%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가 건설 광고라는 거죠. 조선일보 22.7% 가장 많았고요. 네. 중앙일보 21.9%, 경향신문 8.5%, 한겨레신문 6.8%.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건설 관련한 그 의혹이나 비리가 나왔을 때 언론들이 앞장서서 집중해서 파헤치지 않고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왜 한동안 지금 당장 부동산 문제 그런 비슷한 류로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달려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손혜원 전 의원 목포에서 그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건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네. 이거랑은 좀 사안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이런 부분보다 그 국회의원인데 그때 그분도 이제 위원회 소속이었잖아요. 그 관련 위원회가 그러한 이제 그분은 이렇게 문화예술이나 지역에 이렇게 그 문화예술 지역 이런 것들이 너무 뒤처져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옛날 거기가 아주 일제시대 이런 건물들이 많은 곳인데 죽어가고 있어서 그런 지역을 살리고자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본인이 주변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 이런 곳들이 망하지 않게 이거를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분도 사실은 당시에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이거 이해충돌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언론이 그때 특히 SBS가 앞장서서 상당히 그 추적 보도를 그게 너무 했죠.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특히 SBS가 그렇게 보도에 좀 앞장섰는데 이번에는 SBS가 지금 가장 소극적이셨다. 이번 박덕흠 사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전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제가 이제 물어봤죠. 신문팀에다가 혹시 네. 뭐 특히 박덕흠 의원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혹시 옹호하는 언론은 있어요? 그러니까 옹호하진 않고 조중동도 사설로 하나씩 다 뭐 문제다, 국민의힘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내기는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이른바 알리바이 보도죠. 우리도 목소리 냈다 이런 건데 지금 알리바이 보도. 네. 우리 목소리 낸 거예요. 우리도 반대했어요. 우리 그럼 범법자, 위법자, 우리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수준이 아니라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게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본인이 일했던 건설 분야의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위불법 행위를 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수년간 저질러 왔다면 이거는 이분이 지금 국민의 힘을 탈당하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각종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받아서 법을 위반한 행위 이렇게 한 행위들이 밝혀지면 이분은 그에 맞게 처벌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렇게 본인의 그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거는 언론이 늘 얘기하는 권력 감시 첫 번째에 아주 중요한 대상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 권력.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이게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와 보도를 한다라는 첫 번째 사명을 아예 이거는 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도 사례 네. 중에 중앙일보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민주당 박덕흠 사퇴해야 이른바 이제 인용이죠. 그렇죠. 따옴표 저널리즘. 그리고 국민의힘 사실 확인 먼저 이렇게 나란히 배치했어요. 네, 이런 걸 하고 우리도 보도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도 똑같이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보도량도 중요하지만 그 보도를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조중동이라든지 특히 건설회사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소극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의심받을 문제적 지점이 사안이다.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으로 보도해야 그게 언론 본연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권력, 특히 그 언론사 내부에 그것이 주주가 되든 또는 광고주가 되든 이런 경제적 이익에서도 언론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경제적 압력으로부터도 언론 자유를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목이 이제 팩트로 맞붙은 TBS인데요. 네. 처장님 누구하고 도대체 팩트로 맞붙었다는 겁니까? TBS가? TBS에서 가장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 김어준의 네. 뉴스공장이죠. 근데 뭐 TBS뿐만이 아니라 전체 라디오에서도 청취율이 1위죠. 수년째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중앙일보가 네 이제 팩트를 놓고 설전을 벌였죠. 근데 설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앙일보가 왜곡 보도를 할 게 분명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TBS가 보도하려면 똑바로 보도해라 그쵸. 이렇게 반박을 한 그런 사례인데요. 그 내용은
중앙일보가 9월 16일. 저 이렇게 지면으로 나온지는 또 몰랐네요. 네. 네. 나중에 PDF로 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다른 방송국 총 횟수보다 많아.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중앙일보 이날 기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이제 2018년 1월에 현재 심의위원회는 그때 구성이 돼서 이른바 사기위원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기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네. 네, 이러면서 그 근거로는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6차례 주의나 경고 등을 받아서 다른 방송국보다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냐를 좀 짚어봐야겠죠. 그렇죠. 팩트로 못 붙였으니까. 네, 근데 바로 TBS가 무슨 얘기냐. 아니 저도 이거 저희도 메일이 이런 게 오거든요. 네. 제보 메일도 오고 네. 이런 보도 자료가 오는데 네, 뭐 제목부터 굉장히 네. 딱 봐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제목부터. 아니, 저는 이게 딱 나왔을 때요. 저희 민원연이 또 가장 주목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미디어 기구 중에 하나가 통신심의위원회. 예.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 보도나 문제 프로그램으로 지적을 하고 심의 접수도 하는데 결과들은 늘 행정지도가 나오니까 네, 어제도 제가 임동준 활동가가 굉장히 열을 냈거든요. 예, 손방망이 이른바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용 그치는 그래서 법정 제재에 준해서 평가받을 때 감점이 되거나 이렇게 방송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도 알리바이 네, 형식적 신용에 그치는 그런 결정들을 해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행정지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행정지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제가 네, 뭐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재가 어떻게 다른 방송국 총횟수보다 많을까? 저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많았으면 지금 벌써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네. 진작에 폐지됐죠. 근데 당연히 TBS는 반박할 수밖에 없죠. 사실이 아닌 거니까. 네. 네, 실제 팩트는 이렇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최근까지 TBS가 다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뉴스공장 뭐 중앙일보 얘기처럼 6차례 법정 제재 받은 거 맞습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면 같은 기간 같은 여기 기간 중앙일보가 주장한 다른 방송국 총횟수 따져보겠습니다. SBS 18번입니다. MBC 15번입니다. TV조선 14번입니다. 네. KBS 14번이고요. 채널A 12번, MBN 11번, YTN 8번. 다 TBS보다 훨씬 많은데요? 네,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국 총횟수보다 많았다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제목으로 붙여서 왜곡 보도를 한 네, 거죠.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별로 단일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든가 그러면 방송국 총 횟수로 하려면 TBS 그다음에 전체, KBS, SBS, TV조선 이렇게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왜곡 보도 이건 사실은 제목은 허위예요. 그렇죠. 예, 제목은 허위죠. 허위고 일단. TBS에서 이거는 뭐 언론중재위나 또는 민사나 이렇게 갈 가셔서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정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거를 저는 지금 법정 제재 건수로 따져본 거잖아요. 근데 네. 저랑 임동준 활동가가 매번 그렇게 열을 내는 행정 지도만 때리시는 방심위의 그런 행동들을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 네. 지도까지 좀 넓혀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행정지도까지 넓혀서 보면은요, TV조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법정 제재, 네.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송사가 그렇죠. 불이익을 받을 수 평가받을 있는 때 감점을 받아서 예를 네. 들면 재승이나 제어가 영향을 미치는 네. 겁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그냥 말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아니면 그냥 문서 한번 보내고 음. 이렇게 주의해 주세요. 네, 하지 말아 주세요. 방송사가 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라고 기록에는 남죠. 그런 네. 행정지도는 이제 권고 의견 제시가 있는데 행정지도가 가장 많이 받은 거 TV조선입니다. 전체 다 합쳤을 때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TV조선이 그러니까 법정제재 행정지도 합쳐도 108건으로 TV조선이 제일 많고요. 네. TV조선은 108건 중에 법정제재는 단 14건이고요. 행정지도가 94건입니다. 진짜 가지가지. 그러니까 TV조선은 법정제재보다 행정지도가 5배 정도? 5배나 6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도와 문제 프로그램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경징계가 94건. 그다음에 제대로 법정 제재한 거는 14건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MBC. 법정 제재 15건, 행정지도 90건. 그다음에 SBS 법정 제재 18건, 행정지도 70건. 네. 이런 순서고요. TBS는 법정 제재가 7건,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15건.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도 22건으로 주요 방송사 중에 제일 낮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한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약간 몰아가고 싶었다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목도 그렇게 뽑았고 지면 보니까 아주 뭐 김어준 씨 얼굴 크게 박아가지고 문제적 발언을 뭘 했고 어떤 그렇죠. 지도를 받았고 이런 거를 넣은 게 법정제재 이제 6건을 친절하게 방송 일시 방송 내용 관련 조항 그다음에 방송 심의 결과까지 뭐 다 이렇게 상세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물론 저는 비판할 지점이 있다라면 비판이야 할 수 당연히 있겠지만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도 자체를 뒤틀어서 제목이 일단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 좀 문제점으로 짚고 싶었던 거고 제가 또 하나 좀 문제라고 봤던 네. 지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분의 말을 따옴표 쳐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네. 따옴표 가져오는 것 자체를 저희는 좀 지양하고 최대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가져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좀 팩트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지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박상수 심의위원의 발언을 이제 따온 거였는데요. 박상수 위원의 말은 이겁니다. 진행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범 이후 법정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의 심의 제재에 대한 반응을 보더라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분이 지금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발언을 보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해당 뭐 방송이 프로그램 출범 이후 법정 제재를 가장 많이 받게끔 만든, 그러니까 진행자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6건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요. 네. 진행자의 발언이 문제된 건 2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4건은 출연자 또는 그 출연자의 발언이라든지 출연자가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제시한 자료가 오류가 있었거나 사실관계가 달랐던 거. 그래서 4건은 출연자가 했던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김어준 씨 진행자는 2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마치 김어준 진행자의 모든 그 6건이 문제로서 됐다라는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한 심의원 거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실었다는 거는 검증을 해야죠. 그 6건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중앙일보가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보도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옆에 6건에 대해서 발언 내용 하나하나씩 다 표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면 이게 누구 진행자의 발언이었냐, 출연자의 발언이었냐, 또는 출연자의 자료의 문제였냐를 다 그 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자가 그거를 정리하면서 이 심의위원회 잘못된 그 이제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는 건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거예요. 저는
깔끔하게 그냥 김어준의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번에 법정 제재를 받았다. 뭐 이러한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문제가 될 기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목 이렇게 뽑고 좀 고의성이 다분하게 이제 기사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참 문제다. 네. 좀 사실에만 기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중앙일보가 또 이런 왜곡을 해가면서 보도를 한 거에 대해 저희가 좀 비판을 했고 이게 또 그러니까 TBS가 입장 자료를 내긴 했는데 또 TBS의 입장 내용이 실린 방송은 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그렇죠. 찾은 게 또 뉴스원이랑 오마이뉴스 한 건 정도씩 네. 이었어서 좀 그런 지점에서도 이게 참 저기 문제인 게요. 이게 그때 20이면 문화면의 톱 기사였거든요. 네. 이렇게 크게 실리는데 나중에 이게 중재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예를 들면 정정보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느 구팅에 조그만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바로잡습니다. 또는 사실이 아니라고 TBS는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싫고 말고 이미 중앙일보 보도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가 또 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제목만 보면 마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제일 심의를 많이 받았고 심의를 제일 많이 받은 거에는 진행자 잘못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충분하게 이렇게 보도해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오보를 내든 악의적 왜곡을 하고도 사실상 지금의 바로잡습니다라는 지금의 제도로는 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런 효과는 매우 낮은. 제가 예. 실은 이 기사를 보고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 게 되게 고가웠던 지점이 뭐였냐면 종편이 법정 제재 받고 이런 거 기사 잘 안 나거든요. 조중동이 그런 기사를 잘 안 실어요. 본인들이 그 종편 그렇죠.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뭐 몇 건 받았고 이번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런 기사도 실릴 수 있는 거죠. 뭐 TV조선의 보도본부 한 라인 이번에 뭐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충분히 실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사 없잖아요. 그래서 또 선택적 보도했네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네. 좀 중앙일보가 또 선택적 보도를 했네요. 뭐 물론 뭐 JTBC는 법정 제재나 행정지도 이런 거 받은 방송사 굉장히 적은 방송사긴 합니다. 중앙일보니까 JTBC 연결해서 말을 하자면 하지만 좀 크게 보았을 때 저는 그건 거죠. 민원련에서 그렇게 임동준 활동가나 박진솔 활동가나 우리 모니터 팀원들 굉장히 열심히 네. 종편 문제, 종편 방송 맨날 보고 그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심의 놓고 하는데 좀 그냥 그거랑 저는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민원련 활동가로서. 네. 좀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문제적 보도였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슈화가 되지는 못하고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지점에서 좀 오늘 짚어보고 싶은. 네, 중앙일보요. 지점이었어요. 중앙일보부터 반성할 거 있어요. 저희가 미디어 달고기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했지만 그 최근에 8년간 그 손해배상 청구한 그러니까 네. 오보나 이런 왜곡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판결문을 미디어놀이 분석해가지고 네네. 네, 8년간 어느 언론사가 가장 많이 청구했나 했을 때 미디어 오늘이 2012년에서 2019년 8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언론사별로 전수조사했는데요. 중앙그룹 총 손해배상액은 1억 5,582만 원,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우 1억 1,032만 4,150원, 동아미디어그룹의 경우 1억 2,650만 원, 매경미디어그룹은 총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4개 거대 미디어그룹 중 중앙그룹이 총 손해배상액 1위입니다. 어쩐데요. 지금 남의 이런 잘못을 허위 보도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네. 네. 여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두 가지 이슈 신미 사무처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런 이슈도 좀 많이 언론 보도가 되면 좋을 텐데 그나마 미디어 오늘 이런 미디어 비평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밖에 찾아볼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박덕흠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닌 박덕흠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보도가 얼마나 나온 국민의 짐이요. 네, 뭐 여튼 그 보도 어떻게 또 이제 이후에 국민의힘 탈당하고 나서도 나오고 있는지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 또 저희 회원분들하고 시민분들 우리 미디어 탈곡기 구독하시는 분들 추석 잘 보내세요.
네네.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 금요일에 제대로 추석 인사 박진솔 활동가와 하도록 하고요. 댓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읽어드릴 방송은 905회 추미애 장관 아들 군유가 논란 문제없다 해도 모르세 문제 만들어내는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박진솔 활동가하고 같이 종편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그 군유가 뭐 특혜 휴가라는 뭐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또 발언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방송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이슨 박님, 열일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뭐 종편팀이 열일하고 있죠. 맨날 그런 문제 방송 보고 있으니까. 네. 주도정님 거 읽어드릴까요? 네. 민원연의 위키피디아 진솔님, 머털도사 시리즈까지 알고 계시다니요. 100년을 사신 게 아니라 실은 시간을 달리고 계신 거 아니지. 제 진솔님 점심시간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막 전원일기 옛날 거 보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또 그런 옛날 것만 보느냐. 최근 아주 갓 개봉한 영화들까지도 다 섭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에 은지활동가가 뭐라 그랬냐면 가보기역부터 살고 있다고 가보게요? 가보기역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날 저희가 짚었던 것 중에 이제 종편에서 한 패널이 DC 사이드를 가져와가지고 그 갤러리에서 카투사 나온 사람들이 이거 아주 뭐 이런 일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제이슨 박님이 또 DC는 찌라신 거 아닌가? 종편에서 그걸 가져와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라고 하셨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종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터넷 커뮤니티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꼭 그렇게 입맛에 맞는 거 골라다가 쓰는 그 좀 못된 버릇도 진짜 고쳐지지가 않네요. 네. 이 정도 오늘 이야기하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또 다시 금요일에는 박진솔 활동가와 함께 종편의 문제적 발언들을 짚어보는 종편 모안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저 오프닝 좀 할게요. 오프닝이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신미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미디어 이슈에 아니 저 카메라를 지금 갖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일부터 지금 우리 중나래 활동 다시 저희 아버지는 경주 김씨입니다. 네. 흥분했어. 박덕흠 얘기하다 박나래가 됐어.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도 아니다. 내일도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할게요.